버는 돈 다 대출 갚고 있는데 집도 못 파는 상황입니다. 저 버틸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을 한번 상담해 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제 부익남 바이집, 요 바이집 멤버십에 들어오시면요, 요 필독 공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연을 모집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선정해가지고 사연 상담을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늘 영상 챙겨보면서 명확한 인사이트 얻고 있는 30대 신혼부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산은 올랐지만 심각한 유동성 부족과 겹겹이 쌓인 규제로 옴짝달싹 못하게 된 제 막막한 현실을 나누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부부는 2020년부터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현금을 10억가량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현금 10억? 이거 운영하는 거 쉽지 않은데. 자, 하지만 주식 비중이 제 전 재산 수준이다 보니까 밤낮 없이 시황을 살펴야 했고 본업까지 흔들리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자금이 커지면요, 거의 일상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연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결혼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주식 비중을 줄이고 내 집 마련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아내는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아파트를 원했지만 재건축의 미래 가치에 꽂힌 저는 우는 아내를 달래가면서 토어제 지역 내 낡은 재건축 단지를 매수했습니다. 모은 돈 9억에 매매가의 절반에 가까운 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거의 한 15억 뭐 이런 거 사신 것 같아요. 생애 첫 내 집 마련이라 비상금이 필요한지도 몰랐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대환이 가능할 거란 대출 상담사의 말만 믿고 막연하게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인테리어, 신혼여행 준비까지 겹쳐가지고 집을 샀다기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너무 숙제하는 마음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입주하고 나서 집값은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지고 현재 매수가 대비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부자입니다. 근데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실수령액이 600만 원인데 대출 원리금이 4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로 400을 내면 200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200으로. 거기에 뭐 세금도 내고 뭐 이거저거 내야 되겠죠. 숨만 쉬어도 남는 돈이 없어가지고 매일 빚 갚는 기계가 된 기분입니다. 게다가 곧 태어날 아기 때문에 아내가 휴직을 하면요, 외벌이가 되는데 이때에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9억 초과 주택이라 신혼부부나 출산 혜택은 꿈도 못 꿉니다. 안 쓰고 모아가지고 집 산 게 죄 지은 것 같아서 허탈하기만 합니다. 숨 막히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집을 팔려고 했는데 팔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2년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 매매가 안 되죠. 자, 이건 버틸 각오로 왔으니까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끔찍한 문제가 터졌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투기 과열지구가 된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가 되면요, 여기는 재건축 추진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는 순간 매매가 금지됩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니까 10년을 버텨야 된다는 건데 이거 어떡하죠? 라는 게 이제 막막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외벌이로 이 막대한 원리금을 감당할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중 주차된 차들을 밀 때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냐고 일어나라는 현타도 옵니다. 그러다가도 새 아파트 조감도 영상을 보면은 빨리 살고 싶다는 희망이 솟아올라서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추진이 활동도 도울 만큼 단지에 애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애정이 있겠어요. 내가 10억 중반에 샀는데 뭐 지금 20억 넘은 것 같은데 옴짝달싹 못하고 지금 원리금은 다 내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게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자, 뭐야 이게 고민이야? 라고 생각하는 반응들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야 저게, 나도 그 돈 벌고 차라리 나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뭐든지요, 자기 일이 되면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뭔가 남의 고민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전 제발 상속세 내봤으면 좋겠어요, 뭐 제발 종부세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본인이 진짜 그 위치에 가면요 그때는 좀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자, 추가 규제가 생긴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분은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는데 토어제만 참고 살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투기과열지구가 생기면서 조합 설립이 다가오니까 나 이제 이거 못 파는 거야? 어떻게? 라는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제에 규제가 더해져서 생기는 문제인데, 정리하면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아파트가 이제 조합 설립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재건축이 시작되면은 사실상 매매가 불가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소리냐? 매매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제값을 못 받습니다. 완전 후려쳐가지고 팔아야 돼요. 왜 그러냐? 조합 설립이 된 이후에는 매수자 있죠.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재건축하러 들어왔지 현금 받으려고 들어왔어? 라고 하니까 엄청 싸게 팔지 않으면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실제 투기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진짜 재건축 할 사람만 사라라는 게 이제 이 규제의 취지이기 때문에 버틸 사람만 사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예외 규정을 두긴 뒀지만 이것도 좀 빡빡합니다.
뭐냐면 1세대 1주택자여야 됩니다. 매도자가.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요 물건을 그 조합원 양도가 안 되는 때에도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에 한해서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사람들이 많진 않겠죠. 그래서 이게 조합 설립 인가가 딱 나는 순간 이런 분들만 물건을 팔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매물이 급감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살 수가 없어요. 매물이 없어져가지고. 반대로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이런 매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엄청 비싸게 삽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는 순간 이게 신고가가 툭툭 찍히면서 가격이 급등해요. 이게 이제 패턴이거든요. 그만큼 사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팔 수 있고 그 조합원 승계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조합 설립은 됐어요. 자, 우린 이제 조합입니다 라고 했는데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진행이 안 됐어요. 사업 시행 인가가 그 다음 단계인데 신청을 못 했다는 거죠. 신청을 못 한다는 건 뭐야? 이제 지지부진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매매도 가능하고 그 조합원 지위 승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빨리빨리 진행하라는 거예요. 법의 취지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된다? 반대로 갑니다. 자, 이게 이미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이거 과거에 다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게 작동하냐면요, 이런 사연자 같은 분들이 많겠죠. 왜냐면 집을 샀는데 중간에 갑자기 규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팔 수 있었는데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재산을 막 뭐 거의 막 3분의 2 가격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보유 5년 거주는 못하죠.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합을 계속 방해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 시행 인가를 못하게 계속 방해합니다. 막 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갑자기 뭘 막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찬성파에서 반대파로, 그러면서 이걸 막 계속 막 질질 끄는 겁니다. 언제까지? 3년을 끄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역설인데 규제 때문에 오히려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만 말하면요, 이분들한테 가장 뭐랄까요, 좋은 조언은 2년은 실거주 채우셔야겠죠. 이건 토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세를 줘야 됩니다. 왜냐면 대출이 너무 지금 감당하기 힘드니까 전세 주고, 그 다음에 사업 방해를 해라 라는 게 뭐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상담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 그 재건축 단지를 어떻게든 방해하셔가지고 3년을 버틴 다음에 잘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라는 게 상담 결과인데, 이게 좋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이분한테는 이게 정답입니다. 어떻게든 결사반대를 하시라. 자, 이게 규제를 막 지금 막 뒤섞여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사실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근데 규제직으로, 그러니까 투기과열직으로 언제 규제가 될지를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이건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일반인들 보고 전망해서 알아서 하라? 이거 어렵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방법이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부러 경매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로 이 물건을 넘기면요, 그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근저당은 안 되고요, 금융기관한테 정식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를 못 갚으면 그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싼 값에 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값에 팔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합원 승계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경매로 넘기면 돼요. 이상한 결과인데 상담을 굳이 한다면은 경매 당해라. 그게 답이다. 지금의 이 한국 규제에서는 그게 답이다.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면요, 모은 돈이 9억인데 매매가의 절반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곱하기 2 하면은 한 18억짜리 사신 것 같고, 한 15, 16억짜리는 샀겠죠? 그럼 10억 중반에 사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뭐 50% 이상 올랐다고 했으니까 20억 중반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0억 중반이면요, 실수령이 600이시니까 실제 연봉이 1억이 안 되시거든요. 연봉이 1억이 안 되는데 20억 중반대의 아파트에 가능할까? 이거 유지가 가능할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쉽지 않죠. 대출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대출이 지금 뭐 6억 이상 있으실 것 같은데. 자, 근데 이분은 지금 어떠냐? 새 아파트 조감도 영상을 보면은 빨리 살고 싶다는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은 얼마나 멋진 조감도가 있습니까? 뭐 스카이 브릿지에다가 뭐 수영장에다가, 근데 이제 아기도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를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버티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자, 근데 결론은요,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를 넘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잘 샀죠. 잘 샀고 올랐으니까 돈을 번 건 맞지만 이 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할 수도 없고요. 거주할 수도 없는 집입니다. 그냥 뭐 투자 자산인 거지 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이건 간단한 거예요. 자, 실수령이 600입니다. 근데 원리금으로 이제 400만 원을 갚으세요. 그리고 이제 생활비가 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저축이 아예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제 보유세니 뭐니 이런 것들이 뭐 나오겠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아내분이 뭐 휴직을 하면은 여기서 더 빠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축은커녕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해요. 이거 나중에 집을 팔아가지고 갚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어떻게든 신용대출로 끌고 가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를 끌고 가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팔긴 팔아야 돼요. 근데 정부가 못 팔게 하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게 지금 이분의 사연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경매를 당하든지 뭐 사업 방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3년을 버티고 뭐 끌고 가든지 뭐 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 나는 팔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 그냥 그 현금 청산 당하는 걸로 그냥 팔으라고. 그냥 시세보다 한 30% 40% 싸게 파세요. 이게 정부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 억울하잖아. 만약에 내가 25억짜리를 막 17억에 팔아야 돼요. 그럼 억울하죠. 근데 아니 너 산 거보다 올랐잖아 라고 말하면 또 할 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는 정말 막 미칠 노릇인 거죠.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고 이자 미납을 해야 돼요. 이자 미납을 해가지고 경매를 넘기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경매를 넘겨요. 왜냐면 뭐 이자도 못 내는 것도 있지만 뭐 일부러 안 내시기도 하는 거죠. 물론 좋은 방향인지 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걸 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책이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전세를 뭐 맞추든지 하고 뭐 대출을 조금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뭐 안 갚아요. 안 갚으면은 알아서 2달 지나면은 은행에서 경매를 쳐줍니다. 그러면은 뭐 은행도 이거는 뭐 나쁜 경매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엄청 비싸다는 건 다 알잖아요. 저건 100% 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채권 최고액만큼 뭐 이자가 보통 한 20% 붙을 겁니다. 근데 20% 붙어도 이렇게 파는 게 훨씬 싸게 먹혀가지고 낫다는 거죠. 이게 시세보다 싸게 팔릴까요? 그럴 일은 없죠. 당연히 토어제에다가 조합원 지위 승계까지 되는데 웃돈 주고 사갑니다. 그러니까 싸게 파는 것도 아니어서 일부러 경매 넘기는 분들이 많다. 자, 반대로 이분들이 버티면요. 뭐 답이 있을까요? 재건축이 돼도 문제죠. 왜냐면 분담금을 내야 될 텐데 요즘에 분담금이 안 나오는 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저축이 아예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대출 갚는 것도 지금 허덕허덕한데 이 돈을 뭘로 낼 것이냐. 물론 뭐 어떻게든 이걸 뭐 낸다고 칩시다. 근데 어차피 지금 저축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유지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신용을 써가지고 신용대출 받은 다음에 막 미수까지 땡겨가지고 삼성전자를 막 산 거예요. 야수의 심정으로 샀어. 그래가지고 2배를 벌었다고 칩시다. 근데 저 어쩌죠? 라고 말하는 거랑 사실 비슷한 겁니다. 이게 부동산으로 바뀌어 있을 뿐이지 그냥 내가 감당 안 되는 거 다 땡겨가지고 지금 산 거예요. 샀는데 돈은 벌었어. 또 어떡하죠? 더 끌고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아니 신용대출도 갚으시고 이제 미수는 이제 갚으셔야죠. 팔아서 갚아야죠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그만 욕심내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극단적으로 레버리지를 쓴 거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현금 주식 투자해서 잘해서 번 돈에다가 뭐 대출까지 왕창 껴가지고 근데 성공했으니까 이 정도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상은 나의 영역이 아니다. 이 비싼 집에 살고 싶으면요 그에 맞는 소득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득 대비 비싼 집에 거주하는 게 마냥 행복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유지가 잘 안 돼가지고 허덕허덕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소위 말하는 약간 카푸어랑도 비슷할 수 있는데 내가 뭐 월급은 300인데 뭐 포르쉐를 뽑았어요. 그러면 뭐 몇 달은 행복하겠죠. 근데 이걸 유지하려면 그때부터는 또 지옥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꼭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끌고 가면 나중에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재건축되면 더 비싸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큰 이득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지금 허덕거리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수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실익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나왔던 안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1주택자가 지금 양도세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좀 덜 내는 게 있습니다. 뭐 많이 안 내게 돼요. 실제 한 10년 거주 10년 보유하면은 양도세가 부담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양도세를 안 내고 거의 온전히 다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꾸려고 한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과거에 보면은 뭐 양도 차익이 10억이나 뭐 20억이 되면은 많이 공제하면 뭐 60%, 50% 정도 한다는 건데 이거보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좀 더 낮출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정권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다시 원상복구가 될까? 뭐 80%처럼 올라갈까? 이것도 불확실하단 말이야. 이분들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끌고 가는 게 마냥 정답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집은 날 부자로 만들어준 거죠. 과거에 주식을 투자하다가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왔는데 잘 된 거예요. 고마운 집이죠. 그렇지만 이 집은 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자산 배치를 좀 다시 하는 겁니다. 자산을 다시 재배치하고 나서 원래 또 주식도 좋아하셨고 잘 하셨으니까 주식 몇 억 정도 굴리면서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집을 또 하나 사시면 이 집값이 또 낮아지니까 양도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지는 것도 있고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죠. 당연히 대출도 적어지니까 저축 여력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아이 키우는데도 한결 나아질 겁니다. 새 아파트 조감도 영상 보니까 빨리 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뭐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떠올린 건 이겁니다. 저의 비유는 내가 삼성전자 주주인 거는 주주지만 내가 주주니까 경영권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경영권을 가지려면요. 주식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주장할 만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단순히 내가 주주니까 경영권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쉬운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집에 살겠다는 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집에 살려면요 그만큼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나는 그냥 뭐 일종의 주주인 거죠. 주주인 거지 경영권을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매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매각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은 세무사랑 상담을 하시되 매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양도세 내고 남는 돈이 어쨌든 클 거 아닙니까? 과거의 돈보다 훨씬 더 커졌을 겁니다. 그걸로 일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 하나 사시고 남은 돈을 또 뭐 주식을 굴리시면서 또 열심히 하시다 보면 나중에 또 이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아이도 키우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득에 맞는 실거주 지역을 잘 선정하시는 것도 행복에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